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10,000원이냐 50,000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설 앞두고 요새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세뱃돈 이야기인데요. 10,000원을 주자니 받는 아이가 속으로 삼촌 요새 10,000원으로 밥 한 끼 먹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50,000원을 주자니 지켜보는 아내가 여보 적당히 해라. 네. 또 그렇다고 30,000원을 주자니 그거 세고 있는 모양이 진짜 안 살죠. 오죽하면 30,000원권 지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푸념까지 들리겠습니까? 아휴, 결혼 축하하면서 축의금 걱정, 새해 덕담하면서 세뱃돈 걱정, 이렇게 돈 걱정하다 진짜 돌겠습니다. 설 연휴 이틀 남은 1월 19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와 옛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통합심리 분석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통합심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이수정 교수님, 이기영에 대해서 지금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기소 전에 네.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담보로 이제 전자감시 등 보안 처분을 집행할지 말지 만약에 이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부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검찰 단계에서 일단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일 개연성이 높아서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장치, 위치 네. 추적 전자장치를 부과해 달라 하고 병과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영상은 바로 현장 검증하는 단계, 그 이기영이 직접 갔었던 그런 장면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허주연 변호사님 혐의가 추가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굉장히 적용된 혐의가 많습니다. 아하. 검찰 수사로도 밝혀진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아하. 같은데요. 이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네. 동거녀와 관련한 혐의는 강도의 기회, 그러니까 돈을 빼앗을 금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한 강도살인 혐의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네. 또 사체 유기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아무 권한도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결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이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을 합니다. 네. 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이 4천여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기죄, 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또 이 지인들에게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걸 이용해서 문자도 90번 넘게 보냈다고 아하.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자 명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서 피해자 그 문서 위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무소 위조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진짜 많네요. 어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관련 혐의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음주운전 지금 누범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라고 봐서 보복살인 혐의 추가가 됐고요. 사체 은닉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거녀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 돈을 빼앗은 방식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때랑 동일해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네네.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든가 당연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또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편취했다고 해서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어허.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에요. 허위 매출 내역을 가지고 가짜 사업체를 설립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방역 지원금으로 타냈다는 겁니다. 사기죄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정말 나쁜 쪽으로는 도가 텄어요. 이경이라는 인간요. 그런데 진짜 혐의가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단계에서 막 더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경이 앞서 현장 검증하는 모습, 이 현장 검증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옛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강도 살인 혐의, 옛 동거녀 관련해서 강도 살인 혐의가로 기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볼 때 세 가지 정황 증거를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기영의 동거녀 살해 전후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일단 독극물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을 했고요. 또 동거녀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도 수차례 검색했습니다. 세상에. 단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자, 그리고 동거녀 살해 후에는 인터넷에 이번엔 파주 변사체, 세상에. 공릉천 물 흐름 방향 어머. 등을 검색했습니다. 결국 네.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검색하면서 발견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입니다. 어허. 둔기로 동거녀의 머리 부위를 10회가량 때려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고요. 와. 동거녀 사체를 공릉천 일대 유기를 했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체를 찾기 위해 나선 겁니다. 아. 이거 역시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행 직후의 행적입니다. 일단 동거녀의 휴대폰, 신용카드, 예금 등을 모두 탈출했는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36차례에 걸쳐서 3,9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동거녀의 카드로 95차례에 걸쳐서 4,19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 봤을 때 검찰은 이기영이 동거녀의 재산을 노린 계획 살인임을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옛 동거녀 관련해서는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지만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네. 현장 검증에 이경이 직접 가서도 자기가 그 영상 보면 이렇게 포승지를 묶인 채 여기저기를 가리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경이 가리킨 곳을 이 굴착기를 동원해서 파봤지만 시신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경찰을 농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경 본인이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한 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글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야심한 밤에 이제 아마도 아주 얕게 이제 매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워낙 매장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뭐 지금 3일 후에 비가 아주 많이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물에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이제 아예 다른 데다가 매장을 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공릉천 일대를 지금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숨겨진 장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할 거고요. 어허. 제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렇게 해서 이제 시신을 찾아야 된다고 외출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안 그러면 구치소에서 답답하게 이제 수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기간에 지금 시신을 찾겠다는 명목 아래 지금 계속 외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을 대동하고 지금 저기서 이제 매일매일 외출하는 저것 자체가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데에 네. 이유가 되는 건 아닌가. 아주 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안진영 기자님,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저희 가서 막 보세요. 뭐 적극적으로 일단 행동만 보면 적극적으로 막 시신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일단은 아직은 시신을 발견 못해서 옛 동거녀를. 그러면 진짜로 여전히 못 찾도록 혹시 이기영이 잔머리를 쓰는 걸까요? 지금 어떻게 경찰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경의 태도 중에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사체를 유기했다는 곳을 딱 찍고서는 그곳을 파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상 파보려고 할 때 수사관이 답답하다듯이 삽을 좀 줘봐라.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된다라고선 오히려 굉장히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까 이수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신 유기 사흘 뒤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하천 하류까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이 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거녀 살해 후에 공릉천 물 흐름 방향이라는 검색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하고서는 거짓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 결국 공릉천 주변에 유기를 했대 지금 말하는 그 장소가 아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허주연 변호사님, 택시기사 살해 혐의 관련해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보강된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은요. 기존의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조작할 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궁금했잖아요, 진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첩에 그려진 패턴을 보고 알아냈다고 진술을 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사실 수첩에 그런 내용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예측되기로는 혹시 택시기사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강압적인 상태에서 뭔가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전 지금 동거녀를 살해하고 나서 금품을 어떻게 빼앗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하. 학습된 내용을 통해서 뭐 그 금품을 노리려고 고의로 이렇게 반항을 억압했다거나 살해했다거나 이런 고의성을 추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부강이 됐다고 하고요.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지금 동거녀의 어떤 살해 이후에 대한 학습 효과로 비슷한 형태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 내심의 의사인 고의성을 추단해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명기 원장님이 혹시 보실 때는 이경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애초에 택시기사의 수첩에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봤다는 지금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진술이 보도됐을 때 혹시라도 나쁜 이 악플러들 중에서는 왜 그런 걸 수첩에 적어놔서 뭐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경 씨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기영은 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걸 재밌어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그냥 입에서 나오면은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누르면은 그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누르면 그냥 말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눌러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입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이기영은 입에서 말이 나오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그런 무시했거든요. 네. 그럼 이기영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말이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이 다 믿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재밌고 좋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영화 암수살인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검찰은 기소했으면 이기영을 다만 옛 동거녀 시신을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 얘기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들어맞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얼마 전 전북 전주시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색 SUV 차량을 바짝 쫓고 있는 저 차량은 순찰차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정차를 명령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를 이어갑니다.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저렇게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가던 차량. 네. 이윽고 저렇게 멈추는가 했더니 사실 이건 페이크였습니다. 어머. 곧바로 다시 저렇게 어머머. 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허, 아이고. 하지만 우리 경찰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 계속 추적해 나가는데 네. 순찰차가 앞뒤 도주로를 막아섭니다. 네. 그런데 이 차량, 도주 차량은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네. 저렇게 주택가로 돌아가자 갑자기 차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경찰이 지금 뒤쫓고 있는 모습이죠. 아하. 결국 골목에서 도주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저 순찰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너무 지금 간다면 서늘한 게 혹시라도 앞서 보세요. 막 횡단바도 같은 데도 막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막 이 행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저 남성 끈질기게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잡혔어. 대체 뭘 잘못했던 사람입니까? 호주원 변호사님.
지금 저 사람 무면허 상태였어요. 무면허 상태로 저렇게 차를 몰고 정말 위험한 질주를 한 건데요. 제보 전화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알고 이 사람 잡기 위해서 출동했고 끈질기게 따라 붙었던 겁니다. 네. 이 남성 50대인데요. 혼자 운전 중이었고 동승자는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 계속 경찰이 정차 명령하는데도 무시하고 도주를 했고요. 네. 주택가까지 갔고 또 나중에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 남성 붙잡혔지만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범퍼가 파손이 됐다고 아이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경찰관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무면허였다는데 이수정 교수님, 그럼 애초에 이 사람 왜 면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운전할 때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면허가 취소된 사유는 1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발급을 받지 아니하고 네.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 재수가 없었는지 결국은 검거가 되는 네. 이런 이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결국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차까지 버리고 결국 도주를 하게 된 아. 경우인 거죠. 네. 저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사람 경찰이 잡혔는데 이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그럼 허지원 변호사님. 일단 저 사람 본인 혐의를 지금 모두 인정을 하고 아, 있는 그래요? 상태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 차를 가지고 저렇게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 기소됐고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절대로 나쁜 짓 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진짜 장안의 대세, 다 여기저기 진짜 버스 타도 지하철 타도 너 불타봤어? 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불타는 트롯맨 지금 1대1 라이벌전이 시작됐는데, 자, 첫 번째 무대는 와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결자 이수호, 최윤하. 얄밉게 떠났니만. 오늘 배신자라고 불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오늘 형 이기고 우정의 배신자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물이 다른 저, 물이 다른 저, 결이 다른 저. 수호야, 오늘 형 저음에 깔릴 수도 있으니까 너 몸 잘 수호해. 대박 사건입니다. 안지훈 기자님, 지금 저분들 혹시 두 분 다 동굴 속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동굴저음이죠. 와. 근데 그냥 던지는 말 속에다 칼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너를 무찌르겠다는 건데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트로트 신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게다가 신동 시절에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어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도 우정이지만은 그 우정을 뛰어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도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두 사람, 12살 때, 17살 때. 지금 왼쪽이 12살 이수호고 어머, 그래요? 오른쪽 사진이 17살 최윤하입니다. 대박 사건. 네, 저렇게 어깨에 손을 올릴 정도로 친한 형 동생 사이였는데 네. 지금 서로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돼서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다시 불타는 트롯맨에서 맞붙었는데 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벌써 흥미진진해요. 동굴 저음 대결에서 선공을 펼친 사람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을 묻은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돼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술이 찾아 가야 해. 말리지 마.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22, 이름은 이수호입니다.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목소리 동굴 저음하고 무대는 완전 반전 매력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수 씨가 선택한 곡이 그 나훈아 씨의 18세 순이잖아요. 네. 정말 그 동구름이라는 탄탄한 중저음으로 확 마음을 사로잡더니 아이돌 같은 발랄한 동작으로 콕콕콕 찔렀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국민 남동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수 씨가 마법을 또 만들었구나. 아하. 저 노래만 들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이름이 뭐든 간에 그냥 제가 18세 순인 거예요. 저 보셨죠? 저 아주머니들도 그냥 네. 순이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이게 노래의 힘인 것 같고 트로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또 한 명의 저음 신공을 갖고 있는 최윤아 씨 무대. 자, 어떤 무대로 맞불을 놨을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채울 수 너무 좋아. 누구도 마음은 빈잔과 같이 너는 내게 말했지 영원히 잠겨 있겠다고 씁쓸한 술잔을 담겨 나를 울게 하네요 씁쓸한. 아, 되게 흉내를 못 내요. 최명장님 역대급 쓸쓸함입니다. 씁쓸한. 어떻게 지금 저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음을 탁한 저음이랑 맑은 저음으로 나누는데요. 어허. 탁한 저음은 이제 임재범 가수의 저음은 이제 탁한 저음에 해당이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동물적인 느낌을 주고 탁한 저음은 보통 장마 때나 비 내리는 날에 맞는 것 같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맑은 저음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딘 마틴이나 빈 크로스비 옛날 30년대 가수의 저음이 되는데요. 네. 저분은 이제 맑은 저음 쪽을 갖고 있는데 목청이 커질 때는 약간 그 맑은 저음이 유지가 안 되고 살짝 탁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맑은 저음의 범주에서도는 굉장히 좋은 창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박 사건이. 저는 혹시나 하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안 여쭤봐서 큰일 날 뻔 이런 명쾌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경연을 통해서 배철수 씨의 노래 저런 노래가 있다는 걸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텐데 최윤하 씨가 이 곡을 선택한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역대급 쓸쓸함이 뭘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려라 한이를 보면 한이가 엄마가 그리워서 달리잖아요. 우리 최윤아 씨는요, 엄마를 찾기 위해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다라고 무슨 합니다. 말일까요? 엄마 어릴 때 헤어졌대요. 엄마 나이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네. 혹시 내가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이렇게 유명해진다고 하면 엄마가 나를 찾아오실까 봐 어머, 세상에. 엄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싶어서 저렇게 나왔다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거든요. 네. 이 진한 그리움 덕분에 저렇게 동굴 저음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요 자신을 혼자 키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어떤 깊이는 이 쓸쓸함을 본인이 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설거지하면서요 바로 저 곡 외로운 술잔을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는데 뭔가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렇지만 뭔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노래가 깊이 있게 와닿았고 본인도 선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1대1 라이벌전이라는 게 참 승부 방식은 잔인합니다. 두 사람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한 명을 떨어뜨려야 돼요. 운명적으로. 이수정 교수님,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겼겠죠, 당연히. 그런데 최윤아 씨가 이제 이겼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아주 절절함이 극에 달했는데 네. 최종 점수가 225대 463, 꽤 차이가 많이 그러네요. 나죠. 네. 그리고는 심사위원들이 더더욱 이제 차이를 이제 뭐 보여줬는데 3대 10. 그러니까 최윤아 씨가 아주 뭐 확실하게 이겼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겼네요, 진짜.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어쨌든 정말 잘하셨는데 어쨌든 또 승부는 승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두 번째 1대1 라이벌전 무대. 정말 이분들은요, 정통 트롯 강자들의
대결 무대였다고 합니다. 선공을 누가 펼쳤을까요? 무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울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도 닿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엔 언제나 당신이 그림자 되어 남아있을 테니까. 바보 같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하는 걸. 바보 같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하는 걸.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눈이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테야. 그렇게 살아갈 테야. 와, 진짜 잘하면 실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유인경 편 녹진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네. 그래서 저는 저 불타는 트롯맨의 목소리 폭격, 녹진한 폭격을 받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다 마사지해 주는 것 같았는데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강훈 씨는 6년차 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6년차 가수인데 사실 이제 노래만 잘한다고 매력이 없는데요. 보셨죠? 비주얼이 또 외모 제가 평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잘생겼어요. 잘생긴 데다가 눈빛이 또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렇죠. 탄탄한 무대 매너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실력과 미모를 겸비하고 네. 무대 매너까지 굉장히 유망주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안지윤 기자님. 노래가 입과 목으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르기도 하고 손짓으로 부르기도 하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읽기도 하는데 아하. 심사위원인 조왕조 씨는 네. 강훈 씨의 눈빛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강훈 씨 예심 때는 슬픈 사슴눈 같았는데 오늘은 강렬한 남성적인 눈빛을 발산했다. 굉장히 멋있게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훈 씨를 좋아하는 팬들, 이 강훈 씨의 모습에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누군데요? 그 사람은 바로 배우 변요한 씨인데 저도 딱 봤을 때 변요한 씨 닮았다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외모가 쏙 빼닮았습니다. 네. 한 3초 변요한 씨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더더욱 그래서 일단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훈 씨의 실력, 저 매력적인 눈빛에 맞선 그 무대는 누가 꾸몄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연기 스칠라. 서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살가 스칠라. 장독 뒤에 숨길까 이내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물 하나 닥쳐도 난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난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어머 이분도 박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무령 씨는 저희가 어떤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버려라 훨훨 이 노래 아시죠? 네. 가수 이영희 씨의 곡 훨훨훨 다 아시는데요. 네. 소개드린 것처럼 이영희 씨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들이 엄마가 이영희 씨인 거예요. 오. 그리고 데뷔 9년 차 이미 베테랑 가수기도 야, 합니다. 베테랑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라이벌 무대에서 의상부터가 딱 다르잖아요. 빨간색 의상, 아까 앞에서는 까만색 의상 입었는데 빨간 의상으로 블랙 앤 레드로 맞대결 야. 출사표 딱 던진 건데요. 네. 진성 씨 님의 등불을 선곡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두성이라고 하죠.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저렇게 멋진 수준급 무대를 보여줬고요. 여기 정통 트롯에 더해서 국악 느낌까지 가미해서 그러네요. 의상도 약간 한복을 변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래와 의상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저런 멋진 무대를 선사를 했는데 네. 강훈 씨가 살짝 견제 섞인 농담을 건넨 모습이 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강훈 씨가 아까 변요한 닮았다 그랬죠. 네, 한 3초 변이 왔네. 네, 그런데 우리 무룡이 형 잘생겼죠? 이러면서 무룡이 형이 2초 이동욱, 몇 초 이동욱이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초 변요한이 아니라 방청객들이 이제 2초 이동욱이다. 근데 저는 4초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야, 맞다. 진짜로 약간 진짜 보세요. 살짝 보면 이동욱 씨 얼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세요. 저 보세요. 살짝. 여러분 살짝만 봐야 돼요. 오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깨비 이동.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지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대1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가혹하지만 한 명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3초 변형과 2초 이동욱의 대결. 저희도 여기서 들으면서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는데 심사위원도 듣는 귀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지혜 씨는 갈수록 심사가 어려워진다고 토론을 했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박현빈 씨는 실력이 한 끗 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조항조 씨는 트롯계에서 두 분 다 필요한 분이다. 결국 그러네요. 여기서 한 명 떨어뜨리기 너무나 아깝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어허. 결국 연예인 대표단과 국민 대표단의 누굴까요? 점수를 합산한 결과 누구요? 무룡 씨가 433점을 받아서 네. 강훈 씨를 꺾고 본선 3차전에 진출했습니다. 야, 2초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이 승부라는 게 냉정해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올라가는데 강훈 씨도 정말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대1 라이벌전 세 번째 무대는 어떤 가수들이 마련했을까요?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니 없니 어째서 불러쌌소 눈앞에 나 있는니 어째 날 찾소 없니 없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하나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우 없니 들리지라우 없니 힘자 그만 울지 마시오 들리지라우 없니 들리지라우 없니 힘자 그만 울지 마시오 힘자 그만 울지 마시오 힘자 그만 울지 말랑께 안진용 기자님, 정다은 씨가 불렀던 노래가 나훈아 씨의 엄니예요. 근데 뭔가 이 부를 때 표정 보니까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선택한 사연이. 네, 아까 보면은 엄니, 인자, 울지 말란께 이 가사를 굉장히 맛깔스럽게 소화하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분이 광주의 아들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아버지가 중학생이셨는데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을 위로한 나훈아 씨의 엄니를 그래서 부르게 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게 아니라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불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노래를 듣는 내내 몰입해서 보는 이런 효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실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도 전 본방을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객석에 계셨던 이 국민 이 배심원들, 이 국민 심판단들도 많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유인겸 평론가님. 그렇죠. 이게 지금도 우리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로하는
건데요. 사실 이 노래는 나훈아 씨의 작품이고요. 2020년에 나훈아 씨가 아홉 이야기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엄니라는 노래보다 테스 형. 그 곡이 있던 앨범이었군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가 네네. 너무 히트하는 바람에 이 엄니는 조금 그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훈아 씨가 2020년에 앨범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노래를 만든 건 1987년 노래입니다. 33년 동안 이렇게 묵혀뒀다가 부산이 고향이지만 당시에 광주에 희생된 그 청년들이나 가족들의 아픔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곡을 만들어뒀다가 33년 후에야 앨범에 실은 거죠. 네. 그래서 정식 앨범이 냈는데 부산 분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 잘 몰라서 전라도 지인에게 이럴 때는 전라도 사투리 어떻게 쓰나라고 해서 전라도 말로 작사를 해서 더 와닿게 됐다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노래를 부른 가수분이 전라도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월은 33년이 흘렀지만 아들이 하늘에 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뜻으로 부른 노래여서 더욱더 절절하게 엄마 마음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그게 있군요. 엄니 이제 울지 마소.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세상에. 광주의 아들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허준 변호사님. 정다은 씨 작년에 광주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적도 있어요. 그래요?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요. 애양심이 굉장히 깊은 가수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2019년 싱글 앨범 고향친구, 이름 제목도 고향친구입니다. 고향친구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 광주의 아들, 광주의 자랑답게 반듯한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트롯계 바른정 가수로 불린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요. 바른 표본이 항상 되고 싶은 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연히 중학교 2학년 이 호기심이 많을 때 아버지 MP3를 몰래 훔쳐서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시나 궁금했는데요. 이 트로트 전통가요들이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앨범 낸 경력까지 이전까지 합치면은 이제 9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아직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본인 네. 스스로를 중고 신인 가수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뭔데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음악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환한 빛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포부를 멋진 말이네요. 밝혔습니다. 제가 적어놔야겠어요. 진짜 멋진 말입니다. 이미 경력 9년 차의 내공이 쌓인 정다은 씨만 만만치 않은 상대를 골랐어요. 바로 성악가 출신 손태진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로 반격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면 누가 너를 죽이네. 못 보낼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을 넌 뻔히 알잖니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정다한 손태진 씨의 대결은 공교롭게도 나훈아 대첩이 됐는데 이 곡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안지준 기자님. 아마 눈 감고 들으셨으면 손태진 씨가 부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손태진 씨는 워낙 유명한 성악가거든요. 그렇죠. 남성 사중창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로서 이 성악이 기본적으로 발성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무대전 하나하나 음을 따로따로 공부하면서 성악 발성을 벗어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트로트 강약 조절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네. 계속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비유를 하자면 같은 운동선수지만 네. 높이 뛰기 잘한다고 멀리 뛰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발성을 바꾼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래요. 손태진 씨가 단시간에 이거를 성공해낸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손태진 씨가 사실
경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분이 그 이모 할머니 분이 아주 유명한 누군데요? 분이세요. 심수봉 씨. 어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노래 할 때마다 계속 심수봉 씨 말씀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심수봉 씨 뵐 때마다 이제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오버 선배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결국은 이 클래식의 창법이 결국 발성법이 이게 완전히 좀 지우기가 어렵지 않은가. 정말 훌륭한 노래 실력이지만 네. 사실은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꺾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 뭐 지금 아주 괄목할 발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잔인하게도 한 사람만 올라가는 누가 승기를 잡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수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다한 씨가 획득한 국민 대표단 점수는 146점. 그리고 손태진 씨가 얻은 점수는 동점. 연예인 대표단 점수가 7대 6으로 갈렸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점수를 모두 합친 356점의 주인공은 정다한! 진짜 안진용 기자님 드라마 같은 승부가 펼쳐지는 다 한 표로 갈렸어요 지금. 네, 둘 다 쟁쟁했잖아요. 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무대 때문에 참가자 싸움이 심사위원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머.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이석훈 씨는 정다한의 무대는 그중 가장 아쉬운 무대라고 했고요. 반면 손태진은 발성, 가사, 감정 모두 완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에 맞선 윤명성 작곡가는요. 네. 정다한 씨의 무대는요. 광주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어머. 그 반면 손태진 씨에 대해선 감정 표현이 아쉬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국민 대표단은 너무 둘이 쟁쟁하니까 8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때 146대 146 동점인데 하지만 연예인 대표단 절대 동점은 없습니다. 왜냐? 홀수 13명이거든요. 아하. 결국 단 한 표 차 7대 6으로 정다한 씨가 승리를 했는데 이대로 그러면 손태진 씨와 이모 할머니 심수홍 씨의 만남은 불발되느냐? 이대로 떠나보기 아쉽죠. 네. 아마도 추가 합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하.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네. 뭔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지켜볼게요. 만남의 성사가 될지. 어쨌든 새 무대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잘 봤습니다. 앞으로의 무대도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해외 나라 밖 소식도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나라 자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뭐 유명한 가수들은 있겠죠. 뭐 거기서 뭐 노래는 부를 테니까. 그런데 북한의 유명한 가수가 최근에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걸그룹 노래를 표절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온라인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표절 의혹은요.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년 경축 대공연에서 북한 지금 최고 인기 가수죠. 정웅란 씨가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 영상에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의 핑거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핑거팁 베낀 것이다 라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달면서 처음 이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여러 누리꾼들이 영상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가수들이 춤추는 부분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이 핑거팁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원곡 핑거팁 가사 중에 이 탕탕탕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을 쏘는 듯한 안무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안무까지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 대체 얼마나 비슷하길래 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이 비교 평가를 해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된 우리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진영 기자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지난달 31일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미 유명한 노래라고 해요. 지난 1999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통일예술축전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 오랜 북한 가요기 때문에 이미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곡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방금 들으신 곡이 원곡과는 조금 다르게 편곡이 됐다는 거죠. 그럼 실제 원곡은 어떤 느낌의 곡일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사건이 원곡을 들어봤더니 이제야 왜 그런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누리꾼들이 아주 발끈 일어섰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바꿨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나만 노래 들으면 안 된다면서요. 왜 이렇게 베껴 쓰는 겁니까? 라고도 했고 이거 참 표절소송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통일은 언제 되는 거야 얘기를 했는데 네. 소리 음악도 음악이지만 저는 이 안무를 보니까 응답하라 1988처럼 네. 안무는 예전으로 좀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거랑 비교해 보면. 네. 만약 안진영 기자님 진짜 북한이 우리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를 표절한 게 맞다면 이거 진짜 왜 그런 걸까요? 뭐 진짜 거기는 남한 문화 다 금지돼 있잖아요. 일단 한 정치외교학 교수는요, 북한 내에 불고 있는 리메이크 바람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구구절 공연 때도요, 가수 김유경과 이 정옥란이 남한의 R&B 스타일로 노래를 편곡했는데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공연이었다. 아주 멋진 편곡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 후에 이런 바람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하. 게다가 북한 내에서 한국 K-팝 노래를 듣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외신 보도에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이걸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남한 노래보다 더 수준 높은 노래를 만들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머.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넘을 수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북한의 유명한 노래에 남한 K-팝 그룹들의 노래를 넣어서 굉장히 익숙한 음악처럼 만들다 보니 이런 표절 논란으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 그런 말 좀 명심하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네, 아무리 부럽다고 표절은 너무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는 안진용 기자님 참 기업들이 홍보 방식도 참 다양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미국의 도로에서는요 아주 희귀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광경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하, 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의문의 물체, 바퀴가 달린 걸 보니 일단 자동차인 것 같죠? 그러네요, 네. 자세히 보니 노란색 빵 위에 빨간색 소시지가 올려진 핫도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미국의 유명 소시지 가공업체가 소유한 이 자동차가 하는 일은요. 그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머. 그런데 최근 이 자동차에 운전자를 구하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야, 진짜 대박인 게 진짜 솔직하네요. 그냥 소세지 회사라서 아예 차를 그냥 홍보용 차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조 변호사님? 저게 너무 유명하대요. 네. 그리고 저게 처음 등장한 게 1936년이에요. 이미 유서 깊은 소시지 자동차라서 미국 소시지 상징이라고 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되면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복지 혜택도 너무 좋아서 지원자가 어머. 몰린다고 합니다. 네. 이 핫도그 차를 운전할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분도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은 끌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